지금 국제 정치에서 가장 그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 이 중국과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통적인 해양과 달러, 동맹 위주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이에 도전하는 이제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 대륙 네트워크 중심의 질서를 이제 재편하려 하는 거죠. 과거의 냉전 시대 때는 이 군사 블록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와 미래의 전장은 반도체, AI, 뭐 배터리, 전력, 그다음에 해상로, 데이터까지 모든 곳곳이 다 이제 전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제 이번에 이란을 압박한 것도 사실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해석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최대 약점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약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개입한 것도 중동에서 이란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 것도 다 중국의 에너지원과 원유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의 해상망을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관리하려 한다는 측면이죠. 그건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정면으로 미국과 충돌하는 것보다 미국의 어떤 신경을 계속 긁는 작전을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전을 하거나 남중 국해 압박을 하거나 대만 문제를 갖고 흔들려 하거나 아니면 뭐 공급망을 장악하는 방식들이죠. 양국이 직접 충돌하는 건 피하면서 서로의 어떤 약점을 겨누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겨누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흥미로운 점은 21세기의 패권은 영토를 한 평 더 누가 차지하느냐의 어떤 과거의 문법이 아니라 누가 표준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의 표준, 반도체의 표준, 화폐의 표준, 금융의 표준, 즉 전 세계가 따라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가 패권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또 시진핑은 인민해방군과 국방산업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숙청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숙청 이슈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재들이 잇따라 빠져나가면은 뭐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같은 첨단 무기 개발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이 중국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전쟁에서 저를 포함한 많이 이제 외교안보를 연구해왔던 전문가들이 제일 놀랐던 게 사실은 이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였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결코 응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근데도 실망했다는 거죠. 아니 이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적어도 이란이라 함은 지금까지 중동에서의 여러 그림자 세력을 운영하면서 이스라엘과 대리전을 펼쳤고 미국에 대항하면서 이 중동 전쟁의 한 축을 가져왔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의 군대가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그게 권위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중국군도 겉으로 보기엔 시진핑이 굉장히 어떤 군사력 장악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리버스, 반대라는 거거든요. 내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숙청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로켓군 숙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군이 그렇게 실속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켓군이 중국 군사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로켓군이 어떤 작전에 개입을 하냐면 대만 작전, 미국 항모를 견제하는 작전, 그리고 핵 전력 작전까지 모두 임박을 대는 게 로켓군입니다. 중국 인민군, 중국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로켓군인데 이 로켓군을 계속해서 숙청하고 물갈이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부가 불안하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숙청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은 실수를 숨기게 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 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부장님이 계속 조지면 그 밑에 있는 과장들은 진짜 얘기를 부장님들한테 안 해요. 네. 못하죠. 잘 보이기만 하겠죠. 잘 보이면 하겠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라는 이 권력서열 1위 정점에 있는 군 조직의 최고의 어떤 통수권자가 제대로 된 현실 판단을 할 수 없다?
오판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란 같은 사태가 중국한테 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좋은 군대는 누구를 향한 특정인을 향한 충성심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군대여야 되거든요. 미군처럼. 미군이 대통령이 바뀌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도 미국군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군은 개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돌아가는 군대가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군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숙청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진핑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안 하려 하겠죠. 그럼 제대로 된 현실 판단이나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가 시진핑에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 중국의 군 경쟁력은 점점점 떨어지고 경직될 가능성이 큰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이란처럼 굉장히 군사 강국, 재래식의 최첨단의 군사 강국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막상 실전에 투입됐을 때는 종이호랑이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 그 중국군의 이 숙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던 게 군대가 예상외로 군 조직이 아니라 이 정치 조직으로 바뀌면서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 못했을 때 권위주의 국가들이 많이 몰락했거든요. 사실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대등하게 당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전 세계는 봤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죠. 러시아 군이 이렇게 오합지졸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군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진핑이 볼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숙청하지 마세요. 이게 군 조직, 군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이 잠재적인 균열이 이 티베트와 신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주, 내몽고 같은 소수민족 지역과 한족 내부의 지역 정체성까지도 확산돼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만약 중앙의 통제력이 흔들리는 순간 이런 균열이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가시적으로 중국이 분열하거나 내분이 폭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는 변수는 경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군이나 국방력이나 군사력 이쪽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는 첨단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한계에 달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중국이 극복하냐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국의 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나마 유지됐던 건 중국 인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해줬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식의 성장주의가 한계에 봉착했잖아요. 중국 내부의 경제의 주요 요소를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지금 심각한 부동산 침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도 심각하고 중국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인구 감소까지 이제 동시에 오고 있어요. 중국식 사회주의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고 실제 중국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도 이건 부인하지 못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요즘 지방 단위 있잖아요. 성 단위별로 중앙정부, 시진핑 중앙정부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한국의 뭐 서울시, 한국의 뭐 경기도의 무슨 시와 자매 결연을 통해서 한국 기업 좀 유치하게 해달라라는 게 요즘 이 중국 지방 정부, 지방 성들의 주된 과제예요. 명확한 한계에 부딪혔어. 이거 큰일 난다. 지금까지 중국 인민들이 그래도 한 근 20년을 버텨왔던 건 중국의 중앙정부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중국의 중산층들이 한 20, 30년을 버텨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중국은 사실은 뭐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문명권이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좋을 때는 이 각각의 문명권이 그대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듯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경제가 안 좋고 침체가 오래되고 더 나은 내일을 담보해 줄 수 없을 때 이 각각의 문명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아까 티베트 신장 문제도 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광둥, 상하이, 만주, 내몽골, 홍콩은 어떨 것 같고. 홍콩도 있죠. 네. 이제 각각이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당장 뭐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중국의 모 지방성에서는 한국 기업 유치하게 해달라. 그 중국 중앙정부의 혐한과는 상관없다. 자기가 재산을 보존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사실은 여러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제가 직접 취재도 했거든요. 생존의 문제다.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국의 미래, 중국의 불안과 관련된 중국의 미래는 중앙정부 시진핑이 얼마나 이 성장 둔화와 경기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시진핑은 더 대만에 집착하게 될 거다라고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로. 그리고 다음 질문이 좀 대만이어서 한번 여쭤보면은 그 현재 대만의 제1야당 대표인 정리원 중국 국민당 주석이 방중을 해서 이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힘을 보태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특히 정리원 주석은 현 그 대만의 집권 세력인 민진당을 비판하면서 이 중국과 연대를 과시를 했는데 만약에 대만 야당이 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양황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게 될지 이 지식 브리핑에서도 이 대만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술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부 경제에 여러 가지 이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또 경제적인 압박과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돌파구가 마땅치 않죠. 눈을 딱 돌려보니까 원래부터 통합하고 싶어 했는데 대만의 경기가 너무 좋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가 반도체 열풍이지 않습니까? 이번 잠깐 갈래로 빠져서 코스피 얘기를 좀 하면 7,000P를 돌파할 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20년을 했는데 주식을 이거 처음입니다 이런 거. 삼전하고 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네. 이렇다니까 여러분 달란 투자의 이 대진행자께서도 전 ETF로 이제 ETF 다행히 ETF지만 네. 삼전 하이닉스를 예상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예상합니까? 그럼 반대로 과연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전 여기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코스피 7천을 분석해 보면 이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번 7,000P 인상의 주된 원인도 삼전 닉스예요. 삼전 닉스를 빼면 현 코스피는 4,100 정도다. 라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을 실제 만나보면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걸 왜 이렇게 실제에서도 조용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눈치 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자기 전에 그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속닥수닥이는. 그거 뭐라고 하죠? ASMR이라고. ASMR처럼 얘기해요. 네네. 저한테 7,000P인데. 삼전 닉스 빼면 사실은 4,100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이렇게 조심스럽나 봐요. 네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니까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내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연임도 했는데 경제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이 대만만 병합시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아마 군사적으로 대만을 쳐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의 대만 그 자체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오는 것을 제일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지금 대만의 국민당 지도부의 방중이 그래서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닌 거죠. 시진핑의 철저한 심리 전술로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경제 불안, 정치 갈등, SNS, 여론 심리전 등을 통해서 대만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독립은 전쟁을 부른다. 반면 협력은 안정을 가져온다. 너네 자존심 내세우면서 경제도 파탄나고 파국으로 갈래? 아니면 그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그냥 지금처럼 잘 살던 거 잘 살래? 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계속해서 대만 내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친중 인사들을 양상하면서 동시에 외부에서는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대만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의 어떤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주된 변수는 미국이 얼마나 도와주느냐,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개입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대만 국민의 마음속에 달려있다고 봐요. 대만 국민들이 뭘 더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대만이라는 어떤 자주 국방의 기치를 포기하는 그 정체성을 더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전쟁 나서 경제가 파탄되고 TSMC 무너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냥 어차피 옛날에 한 민족이었는데 중국 영향권 하에 들어가서 자치권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니까 대만 국민당 지도부도 중국 가던데?
라는 생각과 의심과 두려움을 대만 국민들이 하나 둘씩 갖게 되기를 시진핑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단기간의 어떤 무력 통합 리스크가 많은 무력 행위보다도 장기적으로 대만 사람들에게 통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군사적인 압박과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하는 압박을 향후 한 5년 동안 대만에게 진짜 최고조로 가할 거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만으로서는 고민이 깊죠. 이 대만을 사수해야 할 지금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 불안감과 공포와 두려움을 과연 어떤 확신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없다라고 주장한 좀 비교적 일찍 주장한 편에 속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 경제학이라든가 군사학이라기보다도 인구 통계학입니다. 인구 통계학이 이제 영어로는 데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에서 인구 통계학의 거의 제일 권위자가 지금 그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이 연구소가 있어요. 미국 기업 연구소라고 그 거기에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인구 통계학 받은 그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의 인구 통계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런 인구 통계학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인구 통계학이 나쁠 수가 없답니다. 그분은 뭐 그분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학 책 개론을 보면은 맨 앞에 이 말이 나옵니다. Demography is destiny.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 이거는 국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망가지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버슈타트 교수가 중국의 인구 통계학을 쭉 공부한 다음에 자기 보고 결론 내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결론 부분에 그런 말까지 썼습니다. 나는 군사학이라든가 국제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은 잘 모른다. 그런데 자기 학문은 거의 과학이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떤 나라에 그 태어난 여자아이가 몇 명, 남자아이가 몇 명이라는 숫자를 주면은 자기네들은 10년 후에 그 나라에 10살짜리 애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과학적 학문 가지고 중국의 미래를 분석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영어로 그냥 대문자로 썼습니다. 미저러블이라고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비참하다. 그 MISERABL을 대문자로 쓴 결론을 낸 내가 그 논문을 읽고서 아 중국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못 따르겠구나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기회가 됐는데 그중에 한 가지 그냥 기억나는 걸 얘기한다면은 중국 인구가 중국의 노동하는 인구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빼고서 노동력 인구 그러니까 피크에 올랐던 것이 2015년입니다. 그런데 2100년 15년부터 85년 후에 그 노동 인구가 2015년에 50%로 줄어듭니다. 완전 절반이 날아가는 거네요.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2015년에 중국의 14세에서 60세 그게 노동인구로 치거든요. 그 노동인구는 2100년 중국 노동인구의 2배다. 이건 그러니까 중국은 미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120%로 늘어납니다. 2015년하고 2100년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로 지금 인구 통계학자들은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 그리고 14억 이것이 또 잘못된 거가 이거는 중국의 경제 총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진핑이 그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아 이제 중국은 등 따스고 배부른 사회가 됐습니다. 중국말로 샤오캉 소강 소강 사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리커창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 사람들 14억 중에 그럼 이런 14억이라고 했습니다. 9억 6천만 명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본다. 그 10,000원은 한국 돈이에요.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9억 6천만은 내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00원으로 밥도 먹고 전기도 켜고 뭐 집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얘기 때문에 화근이 돼서인지 몰라도 죽었습니다. 암살당했다고 부인은 얘기하는데 그 리커창이 경제통인데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내수시장이 14억에 의해서 떠받침된다라는 뒷받침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 중국 가면서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1년에 고무신 한 컬레씩 팔아도 10억 컬레다라고 얘기하는데 1년에 고무신 한 컬레 못 사는 사람이 몇 억 된다는 사실까지 고려를 해야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내수시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수출이 많은 나라죠. 내수가 있으면 미국 같은 나라는 다 내수죠. 일본도 내수입니다. 수출이 훨씬 적어요. 근데 중국은 그 큰 규모에 비하면 수출이 너무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라든지 그런 일선 도시만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렇죠. 뭐 인구 통계도 너무 나쁘고 그래서 인구 통계 너무 나쁜 것도 왜 거긴 그렇게 나쁘냐를 그 자연 상태에 인간이 개입한 겁니다. 자연으로 놔둬야 되는데 네. 정부가 30년 동안 하나만 나라고 그런 거 그것이 인구 통계를 망가뜨리는 그 정상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봅니다. 저는 중국의 더 큰 문제는 하나만 나라고 그랬더니만은 남자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나라니까 남자만 낳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게 뭐 남자만 낳는다고 남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나오면 신고를 안 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나오면은 신고를 안 하고 남자가 낳았을 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남자 하나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놈을 더 낳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거를 중국말로 검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검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 인구 통계학자들이 계산한 거 보면은 검은 아이들이 미니멈 1억, 최대 4억까지 보는 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최대 4억이 주민증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 그냥 나라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남자를 위주로 놓다 보니까 성비율이 너무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 에버슈타트 교수에 의하면은 남자 120명에 여자 100명이래요. 옛날 같으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적고 그 남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인구 통계학을 다 망쳐놓은 건데 그 미래가 깝깝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또 삼성전자가 중국 가전사업 철수를 결정하자 인민일보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탈출이 아니라 이 전략의 변경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 삼성의 탈중국 움직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 근데 중국이 그래도 그 나가는 것이 중국한테는 참 치명적으로 나쁜 일인데 한국은 그래도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고 또 나쁜 의미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한 고리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고리가 단단한 거로 지금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뭐 우리는 뭐 경제는 중국, 미국은 안보 뭐 이런 식으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을 하던 한국이 그 제일 큰 기업이 떠나니까 중국 나름대로 아마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탈출이 아니라 전략 변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애플들 지금 나가고 그럴 때 중국은 뭐 대단히 좀 뭐 황당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 자동차에서 나가고 일본 자동차도 지금 중국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떠나는 것은 안미 경중이라는 나라의 큰 기업이 빠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삼성처럼 그런 대기업들의 줄줄이 탈출 러시가 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은 내수에 훨씬 더 안 좋게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너네도 올바르게 장사를 해라. 국제 규율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비행기를 사갔는데 그 비행기에 운항 기록이 없습니다. 여객기를 사갔으면 여객기 운항 기록이 다 있고 그래야지 뭐 문제점 서비스도 해주는데 한 대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다 해부했습니다. 사가지고서 분해해가지고 자기 걸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회사가 중국에 비행기 팔 때는 조건을 해부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중국이 반칙 행위를 했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중국의 고속전철 그 고속전철의 그 바퀴가 일제나 독일제입니다. 네.
그런데 일제나 독일제를 팔았으면은 그냥 바퀴를 달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분해해 가지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바퀴를 안 팝니다. 그 안 파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고속 전철이 중국제 바퀴를 달고는 시속 120km밖에 못 낸답니다. 300km를 내면 기차가 너무 떨려가지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바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 논문 읽고 알았는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수입 뭐 이런 과학기술 이런 것에 대한 국제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아마 우리 삼성이 나오는 거 미국의 애플이 나오는 것도 전부 뭐 장사가 안 된다 잘 된다가 아니라 중국이 기업하는 방식이 국제 표준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그 화가 나고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디카플링이라는 거는 그 원래 이제 미국이 최근에 했던 건데 그 디카플링이라는 그 디카플링은 뭡니까 이렇게 엮어 있는데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을 국제 무역 체제, 국제 경제 체제에서 떼어낸다는 소리인데 이번에 트럼프 방문단에 바로 그 기획자 그리어라는 이게 중국을 디커플 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이번엔 좀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네네.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미국이 이 주동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하자 이 폴란드와 라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이 미군 재배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지금 폴란드 쪽으로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미국이 나토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훨씬 이전에 나온 책인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쓴 책 중에 앞으로 100년, 그러니까 미래 100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유럽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가 될 나라가 폴란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읽을 때 좀 놀랐는데 지금 그 책 나온 다음에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진행되는 방향을 보니까 서부 유럽이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있고 동유럽이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원래 공산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련 망하기 전까지 소련 망한 다음에 그 유럽 문명을 유지하는 것이 다 동유럽입니다. 소유럽은 뭐 그냥 이슬람 문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혼택해졌는데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다 기독교 백인들 그리고 대개 그 또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폴란드는 바로 옆이고 폴란드가 독일 때문에 엄청 고생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독일은 마치 중국하고 한국 관계랑 비슷해요. 그런데 바로 그 폴란드가 지금 미국한테 엄청나게 그 이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만약 제대로 된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된다면은 골치 아픈 독일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견제해 줄 수 있는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미군 5,000명 폴란드로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상주 주둔을 하지 않고 미군이 그냥 훈련하러 갔다가 몇 개월 있고 또 다른 부대 가서 몇 개월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폴란드는 아예 와서 주둔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트럼프 정부 1기 때부터 이 주동미군 감축 이게 논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논의도 됐고 이제 국제정치학자 중에서 아주 미국에서 날리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미군 빼라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아주 유명한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그 러시아가 공격해서 점령하냐 그거는 미국 해군으로도 막아줄 수가 있다. 해군으로 막는 거를 오프쇼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독일을 그 미국 육군이 가서 지켜줄 필요까지 없다. 그리고 미국 육군이 나옴으로써 독일이 스스로 육군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쓴 그런 논문이 트럼프 1기 때 그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에서 미군을 빼고 아시아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골치 아픈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그 독일 주둔 미군은 뭐 이번에 그냥 갑자기 트럼프가 화가 나서 뺀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오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가 미국 말을 가장 안 듣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지식인들 중에서 프랑스를 골탕 먹이는 방법으로 주동미군 철수. 뭐냐면은 미군이 빠지게 되면 독일이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독일의 힘은 프랑스한테 두려웁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가 뭐 자꾸 미국한테 대들고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미국 대변인이 그런 말도 했죠. 우리가 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신네들은 지금 독일말 쓰고 살 겁니다. 그게 바로 다 그런 억한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 중에 그 프랑스가 말 안 들을 때 그 독일에 있는 미군 빼쇼라는 그 프랑스를 겁주기 위해서.